이혼 서류에 사인해. 위자료는 30억.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자고. 방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게 재벌 남편은 비서와 바람이 났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1년 전 정관 수술을 했다며 저를 의심했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제 뱃속의 아이들이 바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대단한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길로 30억을 들고 사라졌고 5년 후 모두가 우러러보는 모습으로 돌아와 제게 지옥을 선물한 그에게 처절한 후회를 안겨주게 됩니다. 산부인과 복도는 언제나 소란스럽고 활기가 넘쳤지만 저는 마치 차갑고 고립된 무인도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손에는 프린터에서 막 나와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초음파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쌍태아라는 굵은 검은색 글씨가 흰 종이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혀 마치 운명의 무게를 묵직하게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싹트고 있는 생명이 자리한 배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쓰디쓴 한약을 마셨는지, 명절마다 모이는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얼마나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막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던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태준 씨라는 짧은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 검진 결과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 아닐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인사 한마디 없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우리 변호사 곧 집으로 갈 거야. 오늘 오후에 시간 비워서 서류에 사인하도록 해. 이혼 서류는 내가 미리 사인해뒀고 재산 분할 조항도 명확하게 적어놨어. 당신은 그냥 훑어보고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오가는 부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은 바싹 마른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쓰리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이라니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제게 너무나 익숙해진 지겨움과 조급함이 가득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성인이잖아. 품위 있게 끝내자. 지난 3년간 당신이 고생한 거 아니까 빈손으로 내보내진 않을게. 당신 개인 계좌로 30억 원 입금해뒀어. 당신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내일에 대해 입 다물고 살아달라는 값이기도 하고 한남동 빌라는 한 달 정도 더 머물러도 좋아. 새 집 구할 시간은 줘야지. 그 후엔 열세 반납하고 30억 원.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돈은 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던 한 여자로서의 삶이 고작 그 숫자로 평가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구겨지고 있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으로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3년에 30억이라 저를 꽤 비싸게 쳐주셨네요. 이유는 뭐죠, 태준 씨?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니면 오유라 비서 때문에?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병원 유리창 틈새로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태준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유라 씨는 날 이해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내 일에 스트레스를 나눌 줄 알지. 하지만 당신은 서연아, 당신은 너무 무미건조해. 집에 걸린 예쁘지만 영혼 없는 그림 같달까? 오래 보면 질리는. 그만하자.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 무미건조하지 않다고. 내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고. 알고 있냐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애교 섞인 달콤한 여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기야, 이 네이비색 넥타이 오늘 저녁 입을 정장이랑 잘 어울릴까? 빨리 와서 좀 봐줘. 유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깍듯하게 그의 업무 일정을 보고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남편의 사적인 공간 안에서 너무나도 친밀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팔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을 뿐 저는 한마디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내려다보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두 작은 생명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30억? 좋아요. 돈으로 모든 걸 끊어내고 싶다면 기꺼이 받겠어요. 하지만 이 두 아이의 존재는 당신이 평생 알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옅은 안개에 잠긴 한강변의 빌라는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강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저녁을 먹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수입산 오크나무로 만든 길고 텅 빈 식탁 위에는 태준 씨가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기름층이 음식 표면을 덮은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아 처량했습니다. 이 넓고 텅 빈 집은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느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청춘을 가두는 화려한 황금세장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준 씨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부부의 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는 앉지도 제가 2시간 동안 공들여 차린 음식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거실의 티테이블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철과 인감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도장 찍어. 펜은 거기 있고 태준 씨는 마치 다른 중요한 약속에 늦기라도 한 사람처럼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조항은 그의 사업 스타일처럼 간결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는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라도 붙잡아 보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만약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요. 다시 생각해주지 않을래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멈칫하길, 그의 눈동자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태준 씨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열어 또 다른 병원 기록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연기 그만해 서연아. 당신 체면은 지켜주려고 했는데 아이까지 들먹이며 매달리니 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태준 씨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사업하는 친구놈들이 자식들 재산 다툼 때문에 골머리 앓는 걸 보고 몰래 정관 수술을 했어. 의사가 분명히 말했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당신이 정말 임신했다면 그건 대체 어떤 놈의 작품이지? 설마 내 뒤에서 딴짓한 건 아니겠지? 저는 병원 기록을 든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는 정확히 1년 전 제가 여전히 한약을 다리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매일 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그가 잠자리를 피하고 출장이 잦았던 모든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아이를 가질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잔인한 비밀을 이용해 저를 불륜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고통은 곧 혐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가 한심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을 너무나도 굳게 믿은 나머지 세상에는 의학적으로 희귀한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수술 자체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마당에 설명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가 저를 다른 남자와 잤다고 의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제 뱃속에 아이를 사생아라 여기고 지우라고 강요하게 만들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집안은 몰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양갓집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이 순간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아내의 서명란에 단호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좋아요. 사인할게요. 30억 원 고맙게 받죠. 저는 고개를 들어 태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말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나중에 오늘 당신의 이 무정함 때문에 후회하는 일 절대로 없기를 바랄게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서명이 된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좋아. 돈은 24시간 안에 입금될 거야. 잘 있어. 그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콱 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이 거대한 빌라의 매네몽한 고독 속에 갇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두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너희 아빠는 이제 죽었단다. 지금부터는 우리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기로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빌라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콤하고도 쓰디썼던 3년의 청춘을 등 뒤로 한 채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제 심장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짙은 화장을 한 유라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동정심과 승리감이 뒤섞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조금 더 있다 가시지. 유라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태준 씨가 새로 사준 것이 분명한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몸짓은 교태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제 것이 아닌 물건이라도 챙겨가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혀를 참찼습니다. 서연 씨, 30억이면 당신처럼 쓸모없는 아내에겐 과분한 대가예요. 돈 받았으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다시는 태준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질척거리는 여자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녀를 보며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상간녀가 본처에게 올바른 처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버린 쓰레기는 다시 줍는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 저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길 바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굳은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유라 씨를 뒤로 한 채 캐리어를 끌고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누이기도 전에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마디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며?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참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제 말을 자르며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데. 너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네 애비 빚은 뭘로 갚을 거야? 어제도 빚쟁이들이 와서 2억 내놓으라고 난리였어. 넌 이 집안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니 당장 돌아가. 강서방한테 무릎 꿇고 빌어.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란 말이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눈에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간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방금 이혼했어요. 저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돈밖에 생각 안 나세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돈 없으면 흙 파먹고 살래?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난 모르겠다. 무슨 수를 써서든 네 애비 빚 갚을 돈 구해와. 안 그러면 나도 너 안 봐.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부모님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잔인함이 때로는 타인의 배신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 넓은 도시 한가운데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개월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찻집은 고요했고 은은한 향냄새가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나이든 변호사는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와 은행 금고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님의 유언장이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선 자네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셨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남몰래 개인 재산을 정리해 오셨어. 현금 대신 할머니 평생의 노력이 담긴 전통 도예 공방, 도가 더자 도예의 지분으로 모두 바꿔두셨다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방 지분 60%를 소유했다는 서류와 할머니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였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연아, 언젠가 내게 이런 피난처가 필요할 날이 올 줄 알았다. 내 부모는 탐욕스럽고 내 남편은 계산적이지만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단다. 이 공방을 내게 남기는 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만약 내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내 성씨인 도더씨를 물려주어 가업을 잇고 이 흙의 정신을 지켜다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멀리서도 항상 저를 지켜보고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것을 예견하고 제가 온 세상에 버림받았을 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지분과 태준 씨에게서 받은 30억 원은 저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살아갈 목표와 돌아갈 곳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손안의 열쇠를 꽉 쥐며 할머니께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할머니, 저 해낼게요.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아이들도 바르게 키워서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될게요. 태준 씨의 집을 나온 지 이틀 후 저는 서울 외곽의 다른 유명 사립병원을 찾아가 임신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실 침대에 누워 화면 속에서 힘차게 울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자 모든 걱정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점 2개를 가리켰습니다. 아기들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요. 산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 전 남편이 1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공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의학에 100%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정관 수술은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거나 혹은 드물게 신체가 스스로 회복해서 끊어졌던 정관이 자연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00명 중 1명꼴로 매우 희귀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랍니다. 이 때문에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게 된 부부들도 꽤 많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1000분의 1이라는 희귀한 확률이 하필 제 인생에 일어나 충실했던 아내를 남편에게 불륜녀로 의심받고 모욕당하며 쫓겨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얄떴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당장 사진을 찍어 태준 씨에게 보내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저를 의심한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날 그의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면 그건 어떤 놈의 작품이지? 라고 했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대가로 던져준 30억 원도. 지금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가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의사를 매수해서 서류를 위조했다고 생각할까요? 혹은 더 끔찍하게는 그가 사실을 믿는다 해도 무슨 짓을 할까요?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하거나 유라 씨 같은 계모 밑에서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그런 잔인한 사람들 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천천히 잘게 찢어 의료 폐기물 통에 버렸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이용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되찾으려 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엄마만의 선물이지 누구의 도구도 아니란다. 저는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사랑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입니다. 제게는 돈도 있고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도예 기술도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옛 지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30억 원은 투자금으로 삼아 태준 씨와 그의 가족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삶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결심은 제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번뇌를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도의 명인 도씨 가문의 손녀 도서연이자 곧 태어날 두 천사 같은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붉은 흙이 풍부한 이천 도자기 마을은 서울 중심가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설렘과 걱정을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도가 도에 공방은 붉은 벽돌이 깔린 길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대문 위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소박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흙냄새와 가마의 그을음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품에서 흙장난을 하던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햇볕을 쬐고 있는 수많은 항아리와 화병들이 질비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이 무심한 흙덩이를 능숙하게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진 얼굴과 가을 호수처럼 맑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부른 제 배에 시선을 잠시 멈추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오늘 공방은 관람객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서연, 도가터, 할머니의 외손녀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공방을 인수하러 왔어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걸친 수건에 흙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셨군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옛 제자이고 지금은 여기서 기술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신 몸으로 도의 일은 힘들고 먼지도 많고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께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계속 관리할 테니 부인께서는 보고만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부족해 차갑게 식어버린 가마들, 묵묵히 일하는 나이든 장인들을 보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기술을 배우고 흙 한 줌, 불꽃 하나까지도 이해하고 싶어요. 제 아이들이 엄마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흙이 숨쉬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요. 지훈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처럼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일은 어설픈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초보 도예공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까다롭지만 헌신적인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흙을 고르는 법, 기포가 생기지 않게 반죽하는 법,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제 손은 물집이 잡히고 너무 아파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온몸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비뚤어진 작품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상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늘 묵묵히 저를 지켜보며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고 가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단단히 쓰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마당 구석에서 구역질을 할 때면 그는 조용히 따뜻한 생강 레몬차를 타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아빠에 대해 묻지도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싹 닿습니다. 동료이자 스승과 제자, 그리고 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로서의 관계. 지훈 씨의 존재는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 차가운 제 영혼을 덮여주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제가 도자기 마을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동안 서울에서는 태준 씨의 삶이 한편에 희비극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비서이자 애인이었던 유라 씨가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회사의 삽시간에 퍼져 모두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태준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관 수술 결과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 씨는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그의 책상 위에 태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녀가 거액을 주고 의사를 매수해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 못 믿는 거 알아요. 제가 문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부정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 키울게요.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 악어의 눈물은 태준 씨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가짜 결과지를 들고 감격에 겨워 떨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을 도왔다고, 의학의 기적이 유라 씨에게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제게는 배신이라며 그토록 매몰차게 굴었던 그가 말입니다. 사랑에 눈먼 남자의 어리석음은 때로 무섭고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태준 씨는 유라 씨를 끌어안고 온갖 약속을 퍼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아이에게 내가 다 보상할게.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야. 약속해. 곧바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준 씨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파트너와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남성성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라 씨는 그의 곁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점심 휴식을 취하며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라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축배를 드는 태준 씨의 행복한 사진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질투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기꾼을 여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훈 씨가 제가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끄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싸구려 코미디 한 편 본 것뿐이에요. 저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두 생명을 느끼며 가볍게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그의 진짜 핏줄인데, 하지만 그는 알 자격이 없어.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될 자격도 없고 저 가짜 환상 속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자. 그게 그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일 테니 세상의 인과응보는 공평한 법. 그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의 고통은 그가 오늘 내게 안겨준 고통의 수만 배가 될 테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흙먼지를 털고 물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흙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제 이야기 속 희미한 조연일 뿐입니다. 공방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방식으로 덮쳐왔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푹푹 찌고 공기는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빚은 도자기에 청아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익숙한 고함 소리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푸른색 물감이 흰 흙 위로 길고 흉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검은 옷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아마 저를 찾기 위해 고용한 흥신소 사람이겠지요. 앞치마 너머로 불룩 나온 제 배를 보자마자 엄마는 제 안부는 묻지도 않고 폭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꽁꽁 잘도 숨어 있었네. 잘났다 도서연. 남편 버리고 돈 챙겨서 이딴 시궁창에 처박혀서 부모가 빚더미에서 죽어가는 건 나 몰라라 했겠다. 아빠는 옆에서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나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고 아직 굽지 않은 찻잔들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밥 먹이고 공부시켜놨더니 이따위로 은혜를 갚아? 네 동생놈.
지금 빚쟁이들한테 손목 잘린다고 협박받고 있어. 넌 돈이 있으면서도 동생 하나 못 구해? 네가 그러고도 누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두 분이 돈 때문에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가운 재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난 3년간 제가 집으로 보내드린 돈 전부 기록해뒀어요. 새 집 짓는 돈, 아빠 차 사는 돈, 엄마 여행 경비, 그리고 동생 도박 빚 갚아준 돈까지 전부 합해서 6억 원이에요. 결혼 전에 제가 일해서 모은 돈 전부였어요. 엄마는 수첩을 힐끗 보더니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6억이 뭐 대수라고? 너 재벌집 며느리였잖아. 6억쯤이야 너한테 푼돈이지. 이제 이혼했으니 서방한테 30억 받은 거 다 알아. 거기서 20억만 내놔. 동생 빚 갚고.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하고. 20억. 엄마의 입에서 그 숫자는 깃털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귀한 아들의 밑빠진 독을 채울 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낳은 딸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도 돈이 필요해요. 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요. 엄마의 외손주들이에요. 나는 다른 성씨 가진 외손주 따위 둔 적 없어. 아빠가 소리치며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쳐들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오늘 돈 못 받으면 이 공방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니까.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에 닿기 직전 다른 단단한 손이 그 팔을 쇠붙이처럼 낚아챘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그는 거대한 산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호수처럼 고요하던 그의 눈빛이 지금은 결연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등록된 도가도의 공방입니다. 이곳의 물건에 손이라도 대시면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일은 서연 씨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팔을 빼려 했지만 지훈 씨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욕을 한번 내뱉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은행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3억 있어요. 이게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돈이에요. 저를 낳고 길러주신 은혜, 이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는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눈은 탐욕으로 빛났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두고 봐. 나중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돼도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마. 그들은 시끄러움과 탐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 대나무 숲 뒤로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헐값에 팔려버린 가족의 정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그 폭풍우 치던 오후 제 유일한 기댈 곳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을 끊으면 임신 기간 동안 조금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전 남편의 애인 유라 씨는 겉보기처럼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자 그녀는 제가 남몰래 재산을 빼앗거나 자신의 미래 안주인 자리를 위협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모님이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제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무섭게 하늘을 갈랐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뒤척이다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코를 찌르는 탄내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방 뒤편, 귀한 유약과 재료를 보관하던 창고가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붉은 불길은 세찬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기와 지붕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지훈 씨 불이에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겉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숙직실에서 지훈 씨도 막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멈춰요!
위험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외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비법 유약 제조법이 담긴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가 도예의 영혼이자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던 순간 지훈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저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는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심장이 솟는 듯한 공포에 소리쳤습니다. 몇 분 후 시커먼 연기 속에서 지훈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무 괴짝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옷은 불에 그을렸고 한쪽 팔은 불길에 데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져왔어요. 지훈 씨의 화상 입은 팔과 할머니의 평생 노력을 삼키고 있는 불길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연기 속에 섞인 역한 휘발유 냄새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 저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만큼 잔인한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터전을 불태워 제가 겁을 먹고 영원히 사라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는 범인이 흔적을 너무나 깨끗이 지웠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내렸을 때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천은 서울과 너무 가까웠고 저를 해치려는 자들의 손길이 닿기 너무 쉬운 곳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런 위험 속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지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공방 부지 팔아야겠어요. 더는 이곳을 지킬 수 없어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훈 씨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제주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아는 분이 계세요. 언덕 위에 땅을 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은 멀고 공기도 좋아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도 적합할 거고요. 지훈 씨,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파트너로서 새 공방의 지분 20%를 드릴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는 뛰어난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남아 어느 대형 공방에서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고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흙을 만질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몸으로 혼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야죠. 그의 소박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렸을 때 이 낯선 남자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막막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꾸리고 비법이 담긴 괴짝과 희미한 희망을 챙겨 쓸쓸한 비가 내리던 오후 이천 도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 같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번잡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완만한 언덕 위에 고립된 낡은 농장을 빌렸습니다. 그곳은 황량했고 잡초는 무릎까지 자라 있었으며 낡은 목조가옥은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공방을 판 돈과 위자료의 일부를 들여 농장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인 고령토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작은 가마를 지었습니다. 지훈 씨는 기술 관리자이자 유일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매일 흙투성이가 되어 직접 가마를 쌓고 흙을 반죽하고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이었지만 도안을 그리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등 가벼운 일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습하고 서늘한 기후는 임산부의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입덧이 심한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쥐가 나서 발가락이 뒤틀릴 때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나무방에 누워 남편의 온기 없이 홀로 있을 때면 외로움이 다시금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집이 그리웠고 짧았던 평화로운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흐릿한 꿈속에서 저를 등지고 떠나가던 태준 씨의 뒷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모든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동료라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아주 세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마일을 마치면 그는 따뜻한 조경물을 끓여 제 방문 앞에 놓아주고는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서연 씨, 조경물 여기 뒀어요. 부기 빼는데 좋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는 항상 따뜻한 죽이나 고소한 두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남자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 왜 남편에게 버림받은 임산부와 함께 이 외딴 곳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번은 휴식 시간에 불쑥 물어봤습니다. 지훈 씨, 왜 저희 모자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훈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푸른 소나무 숲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삐뚤어진 불량아였을 때 할머님께서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이제 할머님은 안 계시니 서연 씨를 돕는 것이 제게는 할머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서연 씨의 강한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우리 남자들은 때로 여자들보다 훨씬 비겁하거든요. 지훈 씨의 대답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자기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이 외로운 소나무 언덕에서 두 고독한 영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친절함으로 낡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자 제 배는 남산만해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쌍둥이 임신이라 조산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새 공방은 막 가동을 시작했고 일본으로 수출될 첫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유약색을 확인하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막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물줄기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지훈 씨,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쓰러졌습니다. 지훈 씨는 경악하며 저를 번쩍 안아 낡은 트럭에 태우고 미친 듯이 도립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지훈 씨의 팔을 피가 나도록 꽉 붙잡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혼미한 상태에서 저는 엄마도 할머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고통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 씨, 너무 아파요. 살려줘요. 저는 제 부름이 옆에서 운전하는 남자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힘내요, 서연 씨. 거의 다 왔어요. 당신과 아이들 무사할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는 태아가 여가 상태이고 탯줄이 목에 감겨 매우 위급하니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복도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도서연 산모 보호자분, 빨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요. 지훈 씨는 흙먼지 투성이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땀으로 흠뻑 젖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도 친오빠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서명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사가 오가는 순간 그는 동의서를 낚아채 보호자란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입니다. 부디 세 사람 모두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은 사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응애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은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수술 부위는 뼈가 시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밀어주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두 작은 천사를 보자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작고 붉고 쭈글쭈글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곁에 서서 우리 셋을 바라보며 펑숙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산모도 아기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아들은 아빠를, 딸은 엄마를 닮았네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태준 씨를 쏙 빼닮은 높은 콧대와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시큰했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가들아. 아들 이름은 민준, 딸 이름은 민서라고 지을게. 엄마는 그저 너희들 인생이 앞으로는 엄마처럼 풍파 없이 늘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제가 외딴 소나무 언덕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우며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서울에서는 강태준의 삶이 축복의 후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 귀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은 경제지와 연예면을 도배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가끔 분유를 사러 읍내에 나갈 때면 그런 소식들이 먼지처럼 날아와 귀에 박혔습니다. 듣자 하니 유라 씨가 아이를 낳던 날 태준 씨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국제병원의 VIP 병동 전체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라 씨에게 즉시 슈퍼카와 수십억 원짜리 해변의 별장을 선물했습니다. 태준 씨에게 그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불임이나 성기능 저하에 대한 소문을 일축하는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강가보 잔자보, 즉 강씨 가문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얄과는 역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태준 씨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태준 씨의 높고 곧은 코도 총명해 보이는 넓은 이마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는 쌍꺼풀 없는 눈과 넓은 입을 가졌는데 그것은 매일 유라 씨를 스파에 데려다 주던 개인 운전기사와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청소부 아주머니부터 고위급 부장들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왜 이렇게 회장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지? 꼭 임기사 아들 같네. 그런 말들이 술자리에서 점점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굳게 믿고 있던 태준 씨의 맹목적인 자신감은 모든 소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소인배들의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라 씨를 더욱 아꼈고 그녀가 제멋대로 구는 것을 모두 눈감아 주었습니다. 평범한 비서였던 유라 씨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 정식 부인은 아니었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회장의 약혼녀라는 명목으로 시골의 친인척들을 전문 지식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떤 이는 창고 관리자로, 어떤 이는 구매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태준 씨가 심혈을 기울였던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속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자재는 차액을 남기기 위해 최고급에서 저급품으로 바뀌었고 공사 품질은 떨어져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룹의 명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경고할 때마다 유라 씨는 태준 씨의 귀에 대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절 여자라고 무시하나 봐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지켜줘야 해요. 한때 재계에서 냉철하고 명민하기로 유명했던 강태준은 이제 마치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충직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곁에 있는 독사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룹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최대의 비극은 여전히 그 가짜 행복의 포장재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날이 커가는 두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으로 바빴습니다. 어느덧 그 운명적인 비바람치던 밤으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은 살켠의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제 마음속 흉터가 딱딱하게 굳어 제가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의 일부가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소나무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엄마와 지훈 아저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말이 없고 차분했지만 아주 똑똑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은 깊은 눈매를 가졌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볼 때면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남은 흙덩이를 주물러 무언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딸 민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작은 새처럼 활발하고 제잘거렸고 덕분에 저희의 소박한 나무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순종적이고 소심했던 아내 도서연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흙과 불, 그리고 밤샘 유약 연구에 몰두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제 도예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도예가 도서연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도자기 브랜드, 안연않는 대량 생산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고급 수공 예품에 집중했습니다. 안연의 작품들은 상류층과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섬세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제가 할머니의 비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해낸 신비로운 청색 유약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잣집 사모님이 아닌 슬프지만 강인한 눈빛과 흙 묻은 재능 있는 손을 가진 여성 예술가로서 예술 잡지에 등장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든든한 그림자처럼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유능한 공방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두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연 날리는 법을, 민서에게는 꽃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고 깨진 기와장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해질녘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넓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이번 주말에 제주 사려니 숲길에 캠핑 가자고 약속했어요. 민서가 제품으로 달려들며 신나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고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어떤 명분도 요구하지 않았고 제게 그의 마음에 답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심과 인내로 우리 세 식구의 삶의 빈틈을 채워주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를 이렇게 곁에 두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지훈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막았습니다. 제 행복은 세 식구가 평안한 걸 보는 거예요. 저 쫓아내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삶이 이대로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 도예 전시회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안연을 더 널리 알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가득한 그 도시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잠든 두 아이를 보고 책상 위에 화려한 금박 초청장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도서연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국제예술전시센터의 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재계와 예술계의 최고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제 컬렉션 부활 앞에서 감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짙은 녹색 벨벳 한복을 입고 머리는 지훈 씨가 직접 만들어준 도자기 비녀로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5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위축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여인의 자신감과 우아함이 풍겼습니다. 홀 저편에 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수제의 검은 정장이 그의 큰 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가 빼앗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의 팔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주위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속물적인 기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장 아끼는 작품,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름의 흉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조각상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절대적인 평온함과 보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통적인 균열 유약 기법과 독특한 장작가마 소성 기술이 만나 잊을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야, 이 조각상 너무 아름답다.
경매 시작가가 벌써 20억이래. 우리 사서 거실에 두는 거 어때? 유라 씨가 예술의 조예가 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각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작품에 손을 대려던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션 부활의 작가이신 도서연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가 서 있던 곳을 비췄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태준 씨의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니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걸어 나온 여신을 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촌스럽고 무미건조했던 서연은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성공했으며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도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당신이야? 태준 씨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준 씨의 팔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여자가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아이가 작은 천사처럼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민서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엄마 목도 남겨놨어요. 민준이가 녹기 시작한 아이스크림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두 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한복자락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의 뺨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민준이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높고 곧은 코, 깊은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넓은 이마. 아이는 마치 한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강태준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서 있던 태준 씨는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충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끝났습니다. 태준 씨는 감히 제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드러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는 유라 씨의 손을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도망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에 뿌려졌고 그것은 곧 싹을 틔워 그들의 거짓된 현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가시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준이의 모습은 태준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두컴컴한 서재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워댔습니다. 아이의 얼굴, 저를 바라보던 눈빛, 입술을 앙다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똑 닮았습니다. 그는 문득 옆방에 있는 5살 배기 아들 강가보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라 성격이 포악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물건을 부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가사도우미에게도 막말을 했습니다. 태준 씨가 훈육하려 할 때마다 유라 씨가 달려와 감싸고 돌았습니다. 애한테 왜 그래요?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애 겁먹잖아요. 두 아이의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모습에 태준 씨의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직 유라 씨에게 매수되지 않은 가장 믿을 만한 비서에게 전화해 도서연과 두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틀 후 두툼한 서류철이 태준 씨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도서연, 강원도 도립병원에서 남녀 쌍둥이 출산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출산 시기는 이혼한 날로부터 약 8개월 후. 모든 시간적 정황이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서류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그날 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자신이 불임 진단서로 입을 막아버렸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설마 정말로 기적은
유라 씨가 아니라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일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스쳤지만 오만한 남자의 완고한 이성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수술했어. 인공수정이거나 아니면 그 한지훈이란 놈의 아이일 거야. 태준 씨가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유라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특유의 예리한 직감으로 그녀는 전시회에서 두 아이를 본 순간부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태준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아직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사모님 자리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삶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과거의 초라한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도서연, 이 미친년. 사라졌으면 곱게 사라질 것이지. 왜 다시 나타나서 내 발목을 잡아? 유라 씨는 이를 갈며 값비싼 향수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태준 씨가 계속 조사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유라 씨는 먼저 손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SNS의 어뷰징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저의 브랜드 안연을 겨냥한 추악한 여론 조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안연의 도자기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유약을 사용하며 특히 어린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짜 계정들이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불매운동을 조장했습니다. 수공예품이라더니 독극물이네. 절대 사지 마세요. 사기꾼들. 예술가라면서 양심도 없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출 대기 중이던 주문은 파트너사로부터 보류 통보를 받았고 제 휴대폰은 항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가득한 악성 댓글들을 보며 이 추악한 짓 뒤에 누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라 씨는 제 경제와 명예를 공격해 저를 다시 한번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수출 계약은 취소되었고 공방의 대표 전화는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서울의 쇼룸 입구에 붉은 페인트와 까나리 액젓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5년간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된 저는 더 이상 쉽게 깨지는 무른 흙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천 공방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기자들과 고객들이 직접 생산 과정을 보고 굽기 전에 깨끗한 흙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햇살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안연의 도자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저희 도시 가문의 자존심입니다. 저희는 결코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는 딱딱한 검사 성적서가 아닌 원료 창고에 숨겨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가 몰래 유약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구석으로 가마스크를 벗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은 약간 흐릿했지만 유라 씨의 개인 운전기사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고용한 탐정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회견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오유라 씨, 일 끝났습니다. 나머지 돈 입금해주세요. 이 도서연년의 제품들 이번에 중금속 오염으로 확실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회견장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화면을 촬영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비열한 수법으로 남을 해치려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무는 곧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법. 당신이 나를 짓밟을수록 나는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여론은 즉시 뒤바뀌었습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었던 안연은 동정과 지지를 받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주문은 다시 쇄도했고 브랜드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공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언론을 뒤흔든 저를 지금껏 본 적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해. 태준 씨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을 아주 잘했더군. 유라 씨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손에 흙먼지를 털어내며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태준 씨, 축하해주러 오셨다면 감사히 받죠. 하지만 당신 애인을 변호하러 오셨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 바쁘거든요. 태준 씨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멈칫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해졌어. 유라 씨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지만 내가 온 건 아이들 때문이야. 민준이 말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우리는 이제 사업상 경쟁자이고 사생활에서는 남남이에요. 전 남편 행세는 그만두시죠. 그리고 제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나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오늘의 도서연은 그가 더 이상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거절은 태준 씨를 단념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민준이의 얼굴은 그의 잠과 식사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평온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몰래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 씨는 사람을 시켜 우리 모자의 일정을 감시했습니다. 민준이가 공방 근처의 국제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비밀리에 접근했습니다. 쉬는 시간, 선생님들이 분주한 틈을 타 태준 씨는 울타리 밖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사적이고 부유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아이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네가 민준이 맞지? 태준 씨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의 오랜 친구란다. 머리에 나뭇잎이 붙었네. 아저씨가 떼어줄게. 민준이는 순진하게 가만히 서 있었고 낯선 남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 씨는 재빨리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에 아이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그는 서둘러 사과하며 값비싼 초콜릿을 아이 손에 쥐어주고는 도둑처럼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 샘플을 손에 넣은 태준 씨는 곧장 가장 권위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려가 긴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태준 씨의 사무실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룹 본사 최고층의 넓은 사무실은 에어컨 소리만 차갑게 울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태준 씨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든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표가 가득한 흰 종이가 나타났지만 그의 눈은 오직 마지막 결론에만 고정되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태준 씨는 결과지를 번쩍이는 나무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이 정관수술을 받았던 비뇨기과로 달려가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님,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회장님의 정관 중 한쪽이 미세하게 자가복원 현상을 보였습니다. 임신 확률은 극히 낮지만 0%는 아니었던 겁니다. 전 부인께서 임신하셨을 시점이 아마 이 자가복원 과정이 진행되던 때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러운 의료사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태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그의 심정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한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가 조강지처와 자신의 친자식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사기꾼을 데려와 5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 몰래 진행했던 강가보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확률 0%. 동그랗고 비웃는 듯한 숫자였습니다. 2장의 검사 결과지 2개의 상반된 결과는 마치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2개의 손바닥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준 씨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와 뒤늦은 후회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오후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으며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빗줄기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유라 씨와 그 귀한 아들이 살고 있는 해변의 별장을 향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유라 씨는 벨벳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가보가 아이패드를 보여달라며 울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살기등등한 얼굴로 돌아온 태준 씨를 보고 유라 씨는 황급히 일어나 특유의 애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 왔어?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닥쳐. 태준 씨의 고함에 유라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톱 다듬던 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흰 종이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다 유라 씨의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가보의 결과지에서 친자관계 불성립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민준이의 결과지에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내 말 좀 들어봐. 유라 씨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착각일 거야. 의사들이 실수한 거야.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데. 태준 씨는 비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착각? 내가 다른 센터 3군데에서 더 검사했어.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었지? 5년 동안 난 널 여왕처럼 떠받들고 운전기사 놈의 자식을 키우고 네가 내 회사를 좀먹게 내버려뒀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유라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태준 씨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바지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외로워서 잠깐 실수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아이 내쫓을게요. 당신 아이 다시 낳아줄게요. 그 더러운 손 치워. 태준 씨는 다리를 세게 찾고 유라 씨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마치 쓰레기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넌 내 돈을 사랑했겠지. 넌 그 운전기사 놈이랑 짜고 날 속였어. 심지어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고 널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예정을 생각한 줄 알아. 태준 씨는 문가에 서 있던 경호원들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가 쓰고 있는 내 명의의 신용카드, 보석, 차, 모든 재산을 회수해. 저 여자랑 저 사생아 놈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지금부터 강씨 가문의 어떤 부동산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해. 안 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여긴 내 집이야. 유라 씨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테이블 다리를 붙잡았지만 덩치 큰 경호원 2명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가보는 엄마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별장의 문이 두 모자 앞에서 쾅 닫히며 그들을 영원히 화려한 삶과 단절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흠뻑 젖은 옷, 번진 화장 아래로 창백하고 늙어 보이는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비바람 치던 밤, 저를 내쫓으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되고 수백 수천 배 더한 굴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유라 씨라는 골칫덩이를 처리한 후에도 태준 씨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허함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모든 실수는 돈으로 만회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제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급차도 번쩍이는 정장도 아닌 소박한 옷차림으로 동정심을 사려는 듯 초췌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제자에게 유약 바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고개만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그가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 태준 씨는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다가와 테이블 위에 VVIP 블랙카드와 미리 작성해온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연, 나 모든 진실을 알았어. 태준 씨는 뉘우치는 척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거만한 기운이 남아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내 아이들이야. 5년 전에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건 내가 잘못했어. 유라 씨는 내쫓았고 이제 당신과 아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어. 저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보상이라고요?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돈으로? 이 카드에 100억 들어있어. 태준 씨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카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이 공방 일으키느라 고생한 거 알아. 이 돈이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거야. 그 대가로 아이들 양육권을 나한테 넘겨. 아니면 원한다면 우리 재혼해도 좋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열어줄게.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저는 블랙카드를 보고 다시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제 아이들은 여전히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 그는 30억으로 자유를 샀습니다. 이제 그는 100억으로 아빠가 될 권리를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제가 어떤 생사의 고비를 넘겼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던지고 소유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고 극도의 경멸감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카드를 집어들어 손 안에서 돌리다가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100억? 당신 눈에는 내 아이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팔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내 아이들의 아빠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은 돈은 많지만 인격은 가난한 남남일 뿐이라고요. 태준 씨는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 엄청난 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그의 가짜 뉘우침의 가면을 벗겨냈고 그는 다시 독단적인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난 아이들의 친부고 법은 그걸 인정해. 당신 같은 불안정한 프리랜서 싱글맘이 법정에서 우리 그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제안을 거절하면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서 양육권을 뺏어올 거야. 그때는 아이도 돈도 다 잃게 될 거라고. 협박하는 건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소송하세요.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죠.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5년 동안 상간녀와 살았던 아빠에 대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한번 보자고요. 당신에게는 돈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회장님, 문은 저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태준 씨는 이를 갈며 카드와 계약서를 챙겨들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하면서도 결연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제가 겪어온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손이라도 찔러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방에서의 폭풍 같던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는 빈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및 양육권 분쟁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철의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그룹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왜 민준이와 민서를 키울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흙냄새 가득한 작업실에 앉아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싱글맘이라는 점, 프리랜서 예술가라는 직업이 태준 씨의 수조 원대그룹에 비해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부모님이 도박빚을 졌던 과거까지 들춰내며 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잔인하게는 심리학자를 고용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면 인격적으로 결함이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지훈 씨가 들어와 제 차가운 손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태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돈과 권력으로 당신을 짓밟으려는 거예요.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속에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은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아이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법이 아이와 부모의 유대감과 애정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잊었나 봐요. 지훈 씨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변호사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만약 당신에게 온전한 가정이 있다면 법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만 괜찮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거나 심지어 당신과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의 법적인 아빠가 되어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제게 품어온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돼지처럼 말없고 너그러운 사랑.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자유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저와 아이들을 아껴주는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결혼은 법정에서 내세울 방패가 아니에요. 이 소송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다면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낳고 키운 엄마의 자격으로 싸우고 싶어요. 지윤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존경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혼인신고서 한 장 없어도 저는 항상 당신 뒤에서 세 식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의 굳건한 태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옆으로 밀어두고 제 변호사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엄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살 수 있지만 정의와 모성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태준 씨의 전략은 법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힘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친자식 되찾으려 하지만 전처의 방해에 부딪혀 5년 만에 자식 찾은 아버지의 눈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속에서 태준 씨는 전처에게 속아 자식을 빼앗겼다가 이제라도 보상하려 하지만 이기적인 전처 때문에 가로막힌 비운의 아버지로 그려졌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대중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빌려온 정의감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이를 무기로 전 남편에게 복수하는 속 좁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제 개인 SNS와 안연의 공식 페이지는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애써보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촉수는 유치원에까지 뻗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벽에 기댄 채 눈이 빨개져 울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이는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다른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엄마는 나쁜 마녀야. 아빠도 못 만나게 하고 너희를 가뒀대. 아마 집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것이겠죠.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저를 보자 민서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 나쁜 사람이래. 태준 아빠가 좋은 사람이래. 왜 우리는 아빠 만나면 안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아이는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민서야, 울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우리 그런 아빠 필요 없어. 집에 돌아와. 저는 두 아이와 마주 앉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엄마가 밤에 몰래 우는 거 봤어요. 비 오는 날 쫓겨났다고도 했잖아요. 그 태준이라는 아저씨는 우리한테 사탕 하나 사준 적도 없고 재워준 적도 없어요. 엄마 아플 때 지훈 아저씨만 밤새 죽 끓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를 슬프게 하고 민서를 울게 만들어요. 저는 그 아저씨랑 살기 싫어요. 아들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태준 씨의 공격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너무나 유약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침묵이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했습니다. 주변의 선과 악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아무도 너희를 상처 주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일 법정에 가서 엄마가 온 세상에 진실을 말할게. 엄마 믿지?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하며 제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두 작은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이 끼어 곧 폭풍우가 쏟아질 듯 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준 씨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번쩍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인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제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을 바꾸길 바라는 듯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한 공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의 변호사인 날카로운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조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강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태준 씨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둔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제 가정에 아버지의 부재가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태준 씨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두 아이를 양육할 최고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예술가이며 싱글맘입니다. 아이들을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차분한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 공방의 안정적인 수입과 제가 아이들에게 쏟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돈은 여전히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기에 재판의 저울은 태준 씨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법정 문이 갑자기 열리고 초췌하지만 눈빛 많은 증오로 불타는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유라 씨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태준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유라 씨는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준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한번 본 뒤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유라입니다. 강태준 씨의 전 약혼녀였죠. 저는 도서연 씨를 위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오유라 증인,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유라 씨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강태준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지금 재판장님 앞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그녀는 갑자기 태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년 전 전처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그 아이들은 재앙이고 사생아라고. 그는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의 탄생을 바란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식을 그저 대를 잇고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와 함께 키웠던 그 아이조차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길거리 개처럼 내쫓아버렸다고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의뢰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태준 씨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원수를 물고 함께 떨어지려는 듯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냉혈한이에요. 그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황금 세장 속에 가두어 영혼 없는 인형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도서연 씨, 절대 아이들을 악마에게 넘기지 마세요. 유라 씨의 증언은 다소 감정적이고 사적인 원한이 섞여 있었지만 태준 씨의 신사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추악한 과거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라 씨의 소동 이후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명령하고 민준이와 민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면서도 가장 큰 희망을 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유리벽으로 된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장과 아동심리 전문가가 아이들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밖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민준이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이상할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 저기 강태준이라는 아저씨가 누구인지 아나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 아빠요. 그럼 태준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큰 집에서 예쁜 장난감 갖고 놀면서요?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빠에게 기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맑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큰 집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랑 지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래 의자에 앉아있던 태준 씨는 친아들의 입에서 지훈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손을 떨며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곳에 있는 모든 어른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옛날에 태준 아빠가 비 오는 날 엄마를 쫓아냈다고요. 엄마는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우리 등을 토닥여주면서 몰래 울었어요. 한 번은 엄마가 많이 아팠는데 열이 엄청 났는데 지훈 아저씨만 밤새 죽 끓여줬어요. 아이는 동그란 눈을 들어 재판장을 보더니 유리벽 너머의 태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는 엄마를 울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야 해요. 저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만약 판사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랑 살라고 하면 전 도망갈 거예요.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의 순수하지만 적나라한 말은 모든 화려한 거짓과 딱딱한 법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성을 건드렸습니다. 태준 씨는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오만한 남자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뒤늦은 눈물방울이 차가운 나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변호사는 살 수 있고 여론도 살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살 수 없으며 자신이 저지른 상처를 지울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패배했습니다. 제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5살짜리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뿌렸던 잔인한 과거에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별과 다툼을 지켜봐 온 나이 든 재판장도 이 순간 안경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져 내린 강태준을 보고 다시 우리 모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모든 소란과 논쟁을 끝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게 울렸습니다. 아동은 어른들의 소유물이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동의 행복과 심리적 발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아동의 간절한 의사와 지난 5년간 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과정을 고려하여 두 자녀, 도민준 군과 도민서 양의 양육권은 어머니인 도서연 씨에게 있음을 선고합니다. 의사봉이 다시 한번 내리쳐졌습니다. 그 소리는 극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돈으로 이긴 것도 권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곁에 서서 제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도 감격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의 철에 변호인단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들어 우리 셋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려 했습니다. 아마 사과를 하고 싶었거나 아이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민준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 치며 지훈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위험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행동은 태준 씨의 신락 같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멈칫했고 두 손을 무력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법원 규정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일어나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문 밖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태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예전에 30억으로 자유를 샀지만 오늘 당신은 그 대가로 평생의 고독을 얻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디 몸조심하세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법정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태준 씨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없이 외롭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그 어떤 사업 계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진정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충격적인 재판 이후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경외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고 5년간 남의 자식을 키우다가 다시 친자식을 잔인하게 빼앗으려 했던 재벌 총수의 이미지는 온갖 언론과 SNS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익에만 관심 있던 대주주들은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사생활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을 준 총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태준 씨는 공식적으로 총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이사회 멤버로 밀려나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시절은 태준 씨에게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한남동의 넓은 빌라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웃음소리도 따뜻한 밤냄새도 유라 씨의 가식적인 아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침묵하는 4개의 벽,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독한 술병들 뿐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굴욕감을 잊기 위해,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을 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에서 보았던 친아들의 낯선 눈빛을 잊기 위해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실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취기 속에서 낡은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제가 곁에 있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계란죽을, 매일 아침 다려주던 셔츠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이 건조하다고 여겼던 제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주변이 온통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자 그는 그 진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텅 빈 집안을 유령처럼 헤매며 먼지 쌓인 가구들을 만졌습니다. 한 번은 옛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태준 씨가 텅 빈 식탁 앞에 주저앉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음식을 앞에 두고 저와 아이들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합니다. 서연아,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중년 남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태준 씨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깨뜨렸고 이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스스로 밟으며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 더 혹독하고 뼈아팠습니다. 소송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세 식구의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안연 공방을 찾는 손님은 점점 늘어났고 장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저와 지훈 씨는 엠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밝은 달빛이 지훈 씨가 얼마 전 심은 수국 덤불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산처럼 조용하고 든든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재판 때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 씨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에도 말했지만 전 민준이와 민서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요. 아이들을 지키는 건 제 책임이죠. 저는 고개를 숙여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훈 씨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지훈 씨는 아직 젊고 재능도 많은데 저처럼 한번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이 무서워요, 지훈 씨. 자라보고 놀란다고. 영원이라는 걸 더는 믿지 못하겠어요. 지훈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넓은 바다 같은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누가 제게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누가 제게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는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제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매일 새 식구가 웃는 모습을 보고 당신과 함께 흙을 만지고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족이에요. 결혼 증명서는 법적인 절차일 뿐 사람의 마음을 묶어둘 수는 없어요. 강태준은 당신과 그 종이를 가졌었지만 결국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의 소박한 말들이 제 마음 가장 깊고 연약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윤 씨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부담 갖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요. 저는 바로 여기 당신 곁에서 기다릴게요. 1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이라도 당신이 제게 새 식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벽이 그의 진심 어린 불꽃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공허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희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평화로운 달빛 아래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태준 씨의 인생이 그렇게 술과 망각 속으로 저물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추락의 마침표를 찍는 큰 사고가 갑자기 닥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태준 씨 전 부인 도서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강태준 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 아직도 부인 성함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 수술 동의가 시급합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고, 위독,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무리 미워했어도, 모든 정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어도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 두 아이의 친부이자 제가 한때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지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도 어렴풋이 대화 내용을 들은 듯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이나 질투심 없이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그래도 마지막 인연인데 이제 그 사람 곁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러 가는 거니까. 지훈 씨의 넓은 마음에 저는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그에게 맡기고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재능은 있었으나 불행했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생을 망친한 인간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는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몸에는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라 씨도 아첨하던 직원들도 그 어떤 친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한때 불같이 호령하던 재벌 총수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롭고 비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전 배우자 자격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5년 전 제가 임신 진단서를 들고 서 있던 그 병원 복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 모자를 무정하게 버렸지만 지금은 제가 그의 신락 같은 생명을 붙잡아주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위기를 넘기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잠시 집에 들러 묽은 소고기죽을 끓였습니다. 산해진 미가 아닌 평범하고 따뜻한 죽 한 그릇. 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태준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은 눈을 힘겹게 뜨고 죽통을 들고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제가 귀를 가까이 대고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미안해. 한 인간이 고통과 상실의 끝에서야 내뱉은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파도 없는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죽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먹고 살아야죠. 세상에 진 빚, 아이들에게 진 빚 갚으려면요. 죽통 뚜껑을 열자 병원의 역한 소독약 냄새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파와 깻잎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과거 화려한 파티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음식. 지금 그는 그 죽 한 그릇을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처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등을 받쳐주고 베개를 괴어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깁스한 팔을 힘겹게 움직여 스스로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쿰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죽 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작게 떠서 식힌 후 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저는 다정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력 회복하려면 유동식을 먹어야 한대요. 태준 씨는 순순히 입을 벌려 죽을 삼켰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마자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른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는 처절하고 애달팠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온기를 찾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실수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이 소박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태준 씨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죽이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 난 모든 걸 가졌었는데, 현명한 아내도, 가정도.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부숴버렸어. 난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저는 침묵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손을 빼지도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눈물이 오랫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씻어내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그릇이 비워졌을 때 태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할 정도로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당신과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한지훈 씨랑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수만 배는 당신에게 어울려. 그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으니까.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한때 저를 증오하고 빼앗으려 했던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은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제가 평온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망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할게요. 그리고 당신도 이 일을 겪고 나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길 바라요. 아이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아이들도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죽통을 챙겨 돌아서서 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푸른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과거는 저 병실 문 뒤에 완전히 닫힌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태준 씨는 우리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도 시끄러운 스캔들로 신문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옛 지인을 통해 태준 씨가 한국에 남은 지분과 부동산을 모두 급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기약 없는 떠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태준 씨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태준 씨의 비뚤어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몇 군데는 눈물 때문인지 혹은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손이 떨려서인지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거야. 난 한국을 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기억으로 가득한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망가진 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말이야. 너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걸 용서해줘. 아이들을 보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 이 서류철은 안연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신탁기금 서류야.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약 120억 원을 이 기금에 넣었어. 이 돈은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의료비로 사용될 거야.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 거절하지 말아줘. 이건 매수도 보상도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젠 아니까. 지난 5년간 내가 빚졌던 분유값이라고. 이 못난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해줘. 난 그저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나 갈게. 너와 한지훈 씨 100년해로 하길 빌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한 발 늦게 태어나 멀리서 너의 행복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 행복을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있어. 저는 편지를 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20억 원.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거액의 재산. 하지만 지금의 태준 씨에게 그것은 뒤늦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고독과 후회를 안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며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미래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서류철을 금고에 넣으며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부에 대해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모든 것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이 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용서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안연 공방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생산 규모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혼모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직업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준 도예를 통해 그들이 믿음과 자립을 찾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공방은 언제나 활기찬 웃음소리와 경쾌한 물레소리로 가득 찼고 불행했던 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관계도 달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 32번째 생일날 지훈 씨는 공방 가마터에서 비밀리에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반짝이는 촛불과 별빛 아래 두 아이와 모든 공방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7일 밤낮으로 직접 빚고 구운 도자기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색 유약 빛깔의 반지 위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고고하고 강인한 연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훈 씨는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함께 흙을 만지고 민준이와 민서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흙 묻은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는 울면서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마치 맞춘 듯 꼭 맞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환호하며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와,
지훈 아빠랑 서연 엄마랑 결혼한다. 민서가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민준이도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지훈 씨의 손을 잡고 모두를 감동시키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훈 아빠, 저 이날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약속 꼭 지켜야 해요. 우리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약속할게. 진짜 남자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단다. 지훈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축복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곁에 선 남자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보며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평화 같은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3년 후 제주의 가을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황금빛 햇살이 소나무 언덕을 비추었습니다. 안현 공방에서 저는 물레 앞에 앉아 새로운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빛났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저를 늙어 보이게 하는 대신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낸 여인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훈 씨는 이제 8살이 되어 훌쩍 자란 민준이에게 화병에 유약을 바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중해서 듣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열정적인 눈빛은 젊은 날의 지훈 씨를 꼭 닮았습니다. 민서는 수국 정원에서 노란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8년 전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임신한 배를 안고 밤에 도망쳤던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에 앉아 자신의 삶과 행복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덩이의 흙과 같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형태도 없고 무르지만 운명의 손길에 빚어지고 고통이라는 불에 구워지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그 아픈 사건들이 없었다면, 태준 씨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순종적인 아내로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오늘의 저를 빚어낸 것입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나무집 창밖으로 흰눈이 내리는 풍경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 이곳의 눈은 아름답지만 추워. 네가 있는 곳은 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평안하길.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태준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인연은 용서와 내려놓음의 평온한 여운을 남기고 진정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안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흙덩이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누군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희생자 역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인생을 빚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왕국에서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깨진 도자기는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녁 햇살이 공방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영혼이 저 높은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흰 구름처럼 자유롭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정거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